고물가 시대. 며칠 전에 우체국에 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깜빡 안 하고 갔나 봐요. 안 쓰고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길거리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러니까 실내 들어갈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깜빡하고 안 하고 갔나 봐요. 그 우체국 직원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저한테 선물을 해 주셨어요. 참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걸 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죠? 혹시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건 아닌가? 제가 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나온 건 아닌지, 제가 뭔가 그냥 온 건 아닌지, 하여튼 만약에 그냥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죠? 고물가 시대예요, 그죠? 50% 오른 최저임금 시장의 반영. 그 6,000원대 최저임금이었죠. 박근혜 정권 탄핵 때. 그때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6,000원 정도의 시급이었는데, 지금 9,000원대니까, 무려 50%나 올랐죠. 처음엔 전 30%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50%가 올랐네요. 그죠? 3,000원이 시급이 한 3,000원 정도 더 올랐죠. 시급이 3,000원 정도 오르니까 30%로 제가 착각을 했나봐요. 50% 정도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느끼는 체감은 정상 물가인 거죠. 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상관없고 시장 물가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지금 최저임금이 여태까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뭐 소폭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시급을 계속 무리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다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반대 국민의힘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뭔가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시급이 5,000원 50% 올랐으면 당연히 물가도 50%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원 주고 과자를 사 먹었으면 지금 한 1,500원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이죠. 1,000원 2, 3, 뭐 조금 만약에 뭐 원가 절감을 한다면 1,200~300원 정도, 그죠? 그 정도로 물건이 값이 오른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르죠. 왜냐면 그렇게 비싸가지고 물건이 안 팔릴 테니까. 그죠? 최저임금이 50% 오른 만큼 사람을 줄이죠. 자동화를 하든지 사람을 줄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제품을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합병을 한다든지, 뭐 얼마 전에 롯데푸드하고 롯데 뭐지? 그때 제과였나? 뭐 합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합병하는 이유가 사람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슷한 성격의 회사끼리 합병을 해서 사람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깎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뭐,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2명 쓰던 걸 1명 쓰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너무 제품 가격이 비싸면 안 팔리니까, 어떻게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사람을 줄여서, 물건 값을,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부는 왜 최저임금을 올릴까요? 그죠? 굉장히 많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렸을까요? 그죠? 일자리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세금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손쉽게 세금을 거두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죠? 손쉽게 세금을 거두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다 떠나는데, 일자리를 만들 능력은 안 되고, 일자리를 만들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세금은 많이, 올려놨고, 복지를 하고, 뭐,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무려 뭐, 30조나 쓰지 않습니까, 1년에? 그리고 뭐, 시민한테 지원도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한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야 세금이 많이 들어올 텐데 기업들이 이제 못 견뎌가지고 다 해외로 인건비 싼 데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회사들은.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막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은 안 들어오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는 거죠. 어차피 자기 임기 5년만 버티면 되니까. 자기 임기 5년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뭐 이런, 내 임기 내에만 뭐 폭탄 안 터지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해가지고 추경하면 된다. 채권 발행해서 국민연금으로 채권 해가지고 5년만 버티고 나가면 된다. 탄핵만 안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월급 올려주고, 그럼 이제 또 지지율 올라가고, 그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선거나 정책 결과들이 실제로도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지자체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당 의석수를 확보를 했죠. 그죠? 당선도 많이 됐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은 좋아하겠죠. 국민들은 좋아하겠지만 뒷감당도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응? 수입 다변화에도 시간이 걸릴 듯. 제가 요 앞에 파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거의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 교역량을 늘려야 되겠죠. 수입 다변화, 수출도 그렇지만 수입 다변화를 해야 서로 경쟁도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하겠죠.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뚝 되겠습니까? 또 외교부를 통해서 또 협상도 해야 되고, 만약에 몰몰교환 같은 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쪽 나라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거부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러로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게 제품 걸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죠? 예전에 두바이유, 사우디아라비아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반영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돼. 만약에 지금 수입 다변화를 정부 정책에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좀 빨리 기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연말, 추석은 지나야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죠? 올 또 추석도 빠르다면서요. 완전 최악의 샌드위치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추석도 빨라가지고, 그 추석을 기점으로 물가가 또 오를 텐데, 그래가지고 아마 좀 굉장히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최소한 추석 이후나 돼야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간 소폭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때 되면 이미 여름 다 끝나는 시기죠. 그죠? 그때 되면 가을쯤 돼야 좀 하락을 하겠죠. 그때는 농수산물들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생겨날 테니까 그때 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요즘 농수산물 소위 말하는 농수산물 일당 뛰러 가면 일이 매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당이 15만원 정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일자리가 꾸준히 없잖아요. 문제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은 물론 그렇게 일당을 많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달로 치면 뭐 거의 똑같죠. 그죠? 한 달로 치면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죠?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꾸준한 좋은 일자리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죠. 그죠? 아무튼, 서로가 힘든 거죠.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사서 쓰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죠? 아무튼 수입 다변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하고, IMF나 국제기구에서도 내년이나 돼야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늘어가는 전기 사용량.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원전을 안 지었죠. 원자력을 추가로 짓지 않았어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추가로 원전을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이쪽은 정지를 시키고, 이쪽은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수리를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전의 어떤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계획을 짜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나몰라라고 내던져 놓고, 태양광 발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태양광 전지판이 이제 수명이 다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전지판 그 쓰레기가 장난 아니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그 패널, 까만색 판이 수명을 다하면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이게 재활용도 안 되고, 이거 뭐 타지도 않고, 소각하기도 쉽지 않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일본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고 전자기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전기차 때문에라도 전기 사용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수많은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용량 발전소는 지금 원자력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일례로 중국의 전기차가 디젤이나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되면 정말 대재앙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차가 다 전기차로 다니면 대재앙이 올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고. 충전을 해야 되니까. 전기차는 그냥 갑니까? 지금 어쨌든 기술력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 수소로 발전하는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기차의 형태는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것 또한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리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지금 다니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모두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대한민국은 발전소가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기차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또 충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50%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기 충전이 2배로 든다는 얘기인데, 겨울 되면 전기 사용량이 전기차가 2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추우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마 통계 예상치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전기를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가? 석탄과 석유에만 의존을 할 것인가? 지금 가장 가격이 저렴한 건 원자력인데,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전기 공급하는 걸 설계한다면 어쨌든 원자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방사능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원자력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것 같아요. 그죠? 원자력을 메인으로 가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석유 석탄 쪽을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석유 석탄 쪽을 뭐 풍력이나 수력이나 뭐 다른 거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연구 같은 게 효율이 좋은 발전기 같은 걸 연구하는 게 좋지 않나. 수소도 있고, 그죠? 우리는 또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이 깊은 내륙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적극적으로 채집을 해서 수소 발전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방사능도 없고 수소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쓰레기를 태워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또 화력 발전하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이 있고, 어차피 쓰레기는 태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쓰레기는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친환경 고효율 발전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 되고,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대학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죠?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단순한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수소 발전기는 도심 가까이 설치하면 안 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물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테러라든지 이상작동에 의해서 폭발할 경우 수소 폭발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충격에 폭탄 같은 게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압의 그런 수소가스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도심 근처에는 설치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 수소 충전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게 달리다가 만약에 열받아서 터져버리면 이건 엄청난 폭발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예전에 그와 유사한 작용을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에 LPG 탱크 설치했다가 LPG 탱크 터져가지고 막 폭탄처럼 그 버스 바닥이 다 터져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이 일어날 텐데, 아무튼 그 수소라는 건 폭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시겠죠, 그죠? 아무튼 떠나가는 기업들, 그죠? 시급이 많이 오르고 판매량은,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죠. 지금 한국을 떠난다는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한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다 이미 다 철수했죠, 그죠? 지금 GM 그 뭐지? 자동차 회사? 시보레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있고, 그죠? 옛날 GM 대우 그 회사 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SM 계열, SM5 그 회사, 르노 자동차 정도 있고, 뭐 그 두 개 정도, 그죠? 그 두 개 정도 있긴 하지만 그 회사도 그렇게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미미하죠. 그렇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죠. 뭐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하고 있고 그렇게 크지 않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없어요. 그죠? 외국 기업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글쎄 눈에 확 띄는 기업은 없어요. 대부분 한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외에는 없죠. 떠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다 떠났을 거예요. 그죠? 대기업들, 뭐 삼성, 현대, LG, 하나는 지금 있나? 거의 다 떠났죠. 그죠? 떠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기업은 다 떠났어요. 그죠? 한국에는 지금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만 하고 있죠. 그죠?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죠?
그렇게 크게 뭐 되진 않아요. 그죠? 아무튼 다른 기업들도 지금 뭐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원가 절감을 실시한다든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근데 한국 토종 기업들도 힘든데 외국 기업들은 뭐 철수할 수 있으면 철수를 하겠죠.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돈이 버는 건 없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주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증을 해버리죠. 지금 연준 이자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10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죠. 그죠? 한국은 이제 힘들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죠. 끝나지 않은 전염병.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간다. 근데 외국에는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다니는데 한국만 유난히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뭐 또 새로운 변종이 또 돌아다닌다고 또 코로나 또 증가세가 있다고 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홍준표 의원은 대구병원을 확장을 안 할까요? 그죠?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전염병이 또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강력한 전염병이 언젠간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전염병을 대비해서 의료원을 더 짓는 게 그게 더 인력도 키우고 뭔가 공공의료도 확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경남도지사 때부터 병원을 짓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이 의사라서 견제를 하는 건지,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대구의원 하나 더 짓는다고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대구 분들의 올해 뭐 수건 사업 같은 거고, 그리고 군위 쪽을 대구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 대구 인구가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의료 서비스도 늘려야죠. 그죠? 물론 대구에 다른 병원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뭐 다른 곳에 비해서 병원이 적다면서요.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대구는 예전부터 홍준표 의원이 의원 시절 때부터 대구는 의료 특화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의료 특화 도시였는데 어떻게 병원 숫자가 다른 시도보다 작아요. 적어요. 그죠? 예전에부터 제가 그렇게 들었던 걸로 같은데 대구는 의료 특화 도시로 그렇게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병원이 다른 시도보다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구에서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죠. 신천지에서 거의 테러 수준의 그걸 했지만 잘 이겨냈죠. 대구 분들이 대구의 의료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기술 습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막아낼 수 있었죠. 대비를 잘 할 수 있었죠. 만약에 뭐 전쟁으로 치면 군사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거죠. 그죠? 물론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한국의 우리 수준이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진 않아요. 지금 백신도 그렇고 백신도 자체적으로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를 쭉 보면 모니터링을 해보면 백신 만드는 걸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백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최신의 어떤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병, 그러니까 뭐, 간단한 수술하고 이렇게 꼬매고 이런 거, 정형외과 수술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하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의료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좀 더 고차원적인 의료를 어떻게든 연구를 해서 배워와야 되지 않나. 인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박사급을. 그죠?
물론 옛날부터 그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투자는 많이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죠? 삼성 바이오도 있었고, 물론 뭐 탄핵 때 안 좋게 이미지가 굳어지긴 했지만, 삼성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기업들도,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첨단 진료, 암이나 이런 거, 주사약 한 방에 암 잡을 수 있고 이러면 돈은 뭐 수억 벌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돈을 진짜 갈고리로 굵을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죠. 왜냐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젊은 몸, 늙어가는 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사람을 이렇게 아바타 형태로 사람을 키워서 자기의 어떤 장기를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기를 빼서 자기한테 이식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영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최첨단 의료 시스템, 뭐 장기를 대량 생산하는 최첨단 의료 시스템 같은 걸 만들기를 원하죠. 그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미래 공상과학의 SF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바이오나 의료계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가. 몸을 통째로 바꾸든지, 안 되면 장기라도 바꾸든지, 그죠? 뭐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시급을 많이 올려줘도 되겠죠. 그죠?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전투기 산업이라든지, 뭐 항공모함 산업이라든지, 비행기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물건 하나 팔면 많이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임금이 오른 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같이 한국의 산업구조는 중저가 산업구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저렇게 올려버리면 타격이 심하죠. 그죠? 아무튼, 고물가 시대, 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설득과 조정을 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맞는 임금과 어떤 다른 보완 대책, 그죠? 이렇게 지금 고물가 시대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는 앞으로 큰일 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힘들 것 같고 점점 이거는 천천히 죽어가는 어떤 사람밖에 안 되는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각계각층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설득하고 조금씩 의견 조율을 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그죠? 모두가 살기 좋고 모두가 다 어느 정도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